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악연이란 말 다들 아시죠? 살다 보니 차라리 안 만나니만 못한 인연이라는 게 정말 있더군요. 스쳐 지나가는 게 나을 뻔한 사람, 아니 차라리 손끝조차 스치지 말고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각자의 인생을 사는 게 나을 뻔한 사람. 헌데 인생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엮여 이보다 나쁠 수 없는 관계도 있네요. 저한테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의 적은 여자라더니 매번 내 인생의 행복한 순간에 나타나 찬물을 끼얹는 그녀. 가문의 원수도 아니고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한 번이라도 지칠 텐데 그게 되풀이된다면 그 징글징글한 악연의 굴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지금부터 소소한 오해로 시작해 결국 징글징글한 악연으로 끝나버린 그녀와의 사연을 풀어보려 합니다. 그녀는 저의 대학 동기였던 강수민. 꼬박꼬박 이름을 거론하는 것도 내키지 않고 필요상 K로 호칭할게요. 사람을 이니셜로 부를 땐 어떤 관계인지 대충 짐작하시겠죠? 친분도 호감도 그닥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저 많은 대학 동기 중 하나였던 그녀 K. 소소한 오해로 빚어진 그녀의 비틀린 질투심이 엄한 복수심을 키워 걷잡을 수 없는 폐악질로 종국엔 자식의 인생을 끝장내고 주변부 인생도 망치는 어리석은 결과를 만들었죠. 곱씹고 싶지 않은 힘들었던 과거를 털어놓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하나쯤 있지 않을까 해서 잘 살펴보고 조심하라는 뜻에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이제 40대 중반의 평범한 전업주부입니다. 큰돈은 못 벌어도 먹고 살 만큼은 벌어다 주는 성실하고 자상한 남편과 공부는 썩 잘하지 못해도 교우관계 좋고 늘 긍정적인 천성이 밝은 미소천사 해피바이러스 아들내미와 소형평수의 아파트에서 오늘도 지지고 볶으며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답니다. 아파트값이 하늘처럼 치솟은들 브랜드 없는 소형평수 아파트인 저희 집과는 해당 사항 없고 반대로 아파트값이 떡락한다 한들 여기서 더 떨어질 것도 없는 그래서 어찌 보면 속 편한 그런 집. 그게 바로 우리 집입니다. 한마디로 소시민이란 소리죠 뭐. 큰 걱정거리나 성취해야 할 대단한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하루하루 새 식구가 그저 작은 일에 감사하면서 웃고 살아가고 있네요.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이젠 옛일을 담담히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 저도 남편도 단단해졌답니다. 저는 지금 남편을 만나기 전에 결혼하려던 남자가 있었네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꽤나 여러 남자를 만나고 연애 생활도 문란했던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남자가 첫사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남들 다 한다는 그 흔한 미팅이나 소개팅 한번 해본 적 없이 저는 각종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기 때문이죠. 저희 친정은 중산층도 못 되는 도시 빈민이라고나 할까요? 블루칼라인 아버지의 벌이는 뻔했고 몸이 약한 엄마 역시 특별한 돈벌이를 할 수 없는 처지라 늘 먹고 사는 문제가 언제나 가장 큰 화두고 골칫거리였습니다. 거기다 제 밑으로 연년생 남동생 셋이 줄줄이 있는 바람에 학비가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고만고만한 4남매를 건사하고 공부시켜야 하는 부모님의 고충을 익히 아는 터라 저는 대학 입학과 동시에 카페 서빙, 고깃집 불판 닦기, 편의점 캐셔, 백화점 주차요원 등 닥치는 대로 알바를 했습니다. K 장녀의 책임감이랄까요? 세월이 변해도 집안의 살림미처는 여전히 큰딸이라는 한국적 사고방식. 맞이가 잘 돼야 밑에 동생들도 잘 풀린다는 믿기도 안 믿기도 애매한 속설 탓에 저는 부모님의 짐을 나눠지고자 노력했습니다. 악착같이 바지런을 떤 만큼 대학 내내 근로장학금을 받았고 종종 성적 장학금은 물론 알바로 번 돈으로 집안 살림에 보탤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지금도 아르바이트에 관한 한 백과사전을 쓸 수 있을 만큼 참 여러 업종을 열심히도 전전했네요. 아쉬운 건 그러느라
대학 생활 내내 이렇다 할 연애 한 번을 못 해봤다는 거. 그렇다고 제가 남자들한테 아주 안 먹히는 스타일은 아니랍니다. 정식으로 연애를 못 해봤다는 거지 저한테 대시하는 남자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니까요. 워낙에 바쁘게 살아서 학교에 있는 시간이 적다 보니 종종 알바하는 곳으로 찾아온 남학생의 고백을 듣곤 했으니까요. 그때도 아마 학교와 편의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을 거예요. 같은 학교 남학생이 들어오더니 제 눈치를 보며 매대에서 뭔가를 찾더군요. 처음엔 신경 안 썼죠. 그냥 손님이려니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학생은 자꾸만 저를 돌아보며 힐끔힐끔 눈치를 보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말인가를 할 듯 말 듯 하면서 말이죠. 손님,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제가 대신 찾아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거로 할게요. 이거 주세요. 얼마죠? 남학생이 계산대에 내려놓은 건 생리대였습니다. 얼결에 집어든 게 하필 여성용품이었던 거죠. 이거 생리대인데. 네? 죄송합니다. 남학생은 얼굴이 벌개져 죄송하다고 하면서 서둘러 편의점을 나가더군요. 심상이 생리대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 매대를 정리하는 제 뒤로 벌컥 다시 출입문을 열고 들어온 남학생이 수줍게 고백을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 난 전자통신과 오세훈. 너 사회학과 최종현이지? 지난번에 동아리실에서 봤어. 그렇긴 한데 나 동아리 잘 안 나가. 가입하고 몇 번 나간 게 다야. 못 나간 지 꽤 됐는데. 보다시피 내가 알바로 좀 바쁘거든. 알아. 너 지난번에 후문 앞에 있는 카페에서 서빙했잖아. 그전엔 사거리 고깃집에서 불판 닦았고 그전엔 하나 백화점에서 주차 요원도 했고. 그걸 어떻게? 혹시... 그래, 나 너 좋아해. 좋아한 지 꽤 됐어. 우리 사귀지 않을래? 설마 남자친구 있는 건 아니지? 그런 건 없는데 지금 내가 누굴 사귈 여유가 없네. 그러지 말고 우리 3번만 만나자. 만나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미안해. 살 거 없으면 나가줄래? 점장님 오실 시간이라. 그 뒤로도 그 남학생은 몇 번 더 찾아와 같은 고백을 했지만 제 대답 역시 같았죠. 그리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 친구도 지쳤는지 더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고 저는 제 갈 길 가고 그 친구는 자기 길 가고 허나 끝이라고 생각한 게 착각이었나 봅니다. 그 친구로 인해 시작된 소소한 오해가 결국 큰 사건을 불러일으켰으니까요. 대학 졸업 후 다들 문턱 높은 대기업에만 목매고 취준생으로 전락하는 상황에서 저는 눈높이를 낮추기로 했네요. 다들 대기업만 바라고 본인의 스펙을 망각할 때 전 실리적으로 이름은 없지만 내실 튼튼한 견실한 중소기업체에 입사해 당당히 취업에 성공한 겁니다. 총무팀에서 막 일을 배우고 조직 생활에 적응해가며 직장인으로서 모습을 갖춰갈 무렵 동료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길지 않은 연애 기간을 거치고 불같은 사랑은 아닐지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무난한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터라 저는 그와 자연스레 결혼을 생각하게 됐고 프로포즈를 받고는 바로 결혼식 날짜를 잡아버렸죠. 날이 잡히자 결혼식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더군요. 식장을 예약하고 예물과 혼수를 준비하고 그러느라 부모님이 그동안 부어온 적금을 깨는 걸 보고 저 역시 길지 않은 직장 생활이었지만 차곡차곡 모은 월급을 보태 남들보다 더는 아니더라도 남들만큼은 예단이며 혼수며 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친가 외가를 통틀어 스타트를 끊는 집안의 개혼인지라 제 결혼식이 양쪽 집에 큰 잔치였었네요. 멀리 해남에 사시는 100세 외 증조 할머니는 배 타고 기차 타고 장장 6시간이 걸리는 상경길을 마다 않으셨고 미국 이민 생활 중인 막내 고모는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 축하해 주셨네요. 막 순댓국집을 차려 한참 바쁠 때인 외삼촌은 가게 문을 며칠씩이나 닫아두고 외숙모와 함께 제 예단이며 혼수를 함께 준비하러 다녀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고만고만한 사촌 동생들과 외사촌들, 사돈의 팔촌까지 간만에 집안의 큰 행사로 축하객들이 차고 넘쳐 예식장은 바글바글했습니다. 혼인잔치라 예스러운 단어가 절로 생각날 만큼 흥겨운 기운 속에 분위기는 최고조를 향해 가는데 모두가 들뜨고 행복한 그때 가장 행복해야 할 오늘의 주인공인 저는 웨딩드레스 차림에 다소곳한 새 신부 차림으로 신부 대기실에서 왠지 모를 불안에 휩싸이고 있었죠. 아직 신랑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예비 신랑과 같은 샵에서 메이크업도 받고 저는 웨딩드레스로, 신랑은 턱시도로 환복한 후 함께 식장으로 출발하기 위해 차를 타려는데 신랑이 누군가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저더러 먼저 가라고 곧 뒤따라 가겠노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믿고 전 먼저 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헌데 곧 온다던 신랑은 오지 않더군요. 결혼식 시간은 다가오고 마음은 초조한데 때마침 그로부터 전화가 오더군요. 자기 어디야? 왜 안 와? 결혼식 시간 다 됐는데. 정연아, 일단 미안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뭐가 미안한데? 아, 됐고 무슨 일인지 몰라도 그딴 말은 나중에 하고 일단 빨리 와. 빨랑 튀어오라고. 정말 이대로 결혼식 망칠 셈이야? 정연아, 정말 미안한데 근데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게 돌 맞을 일이라면 그래, 내가 돌 맞을게. 얼마든지 돌팔매해. 자기 정말 왜 이래? 아무튼 미안하다. 그 말을 끝으로 통화는 끊겼고 2번 다시 전화 연결이 안 된 채 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장에 신랑이 나타나지 않자 혼주석의 부모님은 혼절을 하시고 결혼식을 기다리던 축하객들은 모두 황당해하며 이 기상천외한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난감한 얼굴들을 하고 있더군요. 이제 저의 파토난 결혼식은 친구들과 지인, 친인척들 사이에서 앞으로 수십 년간, 아니 어쩌면 영원히 구구한 억측과 온갖 상상력으로 입에서 입으로 동정어린 가십으로 전해지겠죠. 결혼식장에서 신랑한테 버림받은 신부라. 이게 무슨 망신인가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절대 그를 용서할 수 없었고 할 수만 있다면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뒤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그를 찾아서 그의 자취방도 가보고 직장도 찾아가고 그의 친구들도 만나보고 했지만 어디에도 그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으로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꽁꽁 숨어버린 건지 알 길이 없었죠. 작정하고 숨은 사람은 정말 찾아내기가 힘들더군요. 아니 불가능했습니다. 헌데 얼마지 않아서 그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만나자네요. 시내 카페에서 마주 앉은 그는 생각보다 더 멀쩡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평온해서 열받더라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맑은 얼굴로 앉아있는 그의 뺨따구를 올려붙이고 싶은 걸 간신히 참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다 보상할게. 결혼식장 대여료, 네가 준비한 혼수, 예단, 그리고 그날 오신 분들 축의금 보상할게. 정 안 되면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뭐가 됐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의적으로 다 할게. 뭐가 그렇게 쉽냐 자긴. 돈이면 다구나. 갚아주면 땡이야? 아직도 그렇게 모르겠어? 당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나도 다 안다고. 용서받지 못할 짓이지. 그래서 용서해달란 소리 안 하잖아. 그래도 나 정도면 양심적인 거다 너. 솔직히 이 상황에서 이러는 거 쉽지 않아. 아, 양심? 양심이 지난 겨울에 다 얼어 죽었니? 그날 식장에서 우리 부모님 충격으로 기절하셨어. 응급실에 실려가서 산소호흡기 쓰고 몇 시간 만에 깨어나신 줄 알기나 해? 그걸 지켜보는 내 심정은 또 어떻고? 책임을 져. 그래 져봐 어디. 어떻게 책임질 건지 궁금하네 나도. 어떻게 책임질 건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왜 소리는 지르고 그래. 이미 벌어진 일이고 내 딴엔 최선을 다해서 수습하려고 나온 자리인데. 됐고 이유나 알자. 왜 그랬어? 무슨 이유로 결혼식 파토 냈는지 이유 좀 듣자.
그때 카페 출입문에 달린 종소리가 들리더니 세련된 오피스룩 차림의 늘씬한 여자가 풍성한 긴 머리를 날리며 들어서더군요. 그 여자는 한눈에 카페 안을 훑어보더니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를 내며 우리 자리를 찾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스스럼 없이 그의 옆에 찰싹 붙어 앉더니 팔짱을 끼고 콧소리를 내더군요. 자기야, 오래 기다렸지?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택시가 사거리까지밖에 안 온다잖아. 죽어도 골목으로 안 들어가겠대. 내려서 여기까지 걸어오느라 죽을 뻔했네. 그랬어? 아유, 발 아팠겠다. 힐이 좀 높아? 고생했네. 참, 이쪽은 내가 얘기했던 안녕하세요. 우리 자기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게 다 무슨 상황이지? 나 지금 꿈꾸는 거지? 꿈 중에서도 지독한 악몽? 이 역같은 상황이 이해가 안 돼 그에게 물었습니다. 뭐야? 지금 이 상황. 궁금하다며. 좀 전에 그랬잖아. 궁금하다고. 이유 알아야겠다고. 내가 결혼을 깬 이유. 100번 설명하느니 그냥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여자 때문이다? 그래. 나 이 여자 사랑해. 네가 아니라 이 여자를 사랑하더라고. 그래서 도저히 너하곤 결혼식 못 올리겠더라. 그래서 그랬어. 그래? 저기요. 이 남자 임재 있는 몸인 거 알고 만났어요, 혹시? 그럴 리는 없을 테고. 그럼 그쪽도 나처럼 속은 거예요. 정신 차려요. 다 알고 만났어요. 여자 있는 거. 그 여자가 결혼할 여자라는 것도. 그런데도 만났다고? 혹시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남의 남자를.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좋다는 걸 또 어쩌고요? 사람 마음이 억지로 되나요? 결혼식 망친 건 유감이지만 이 사람도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여자랑 살 권리 있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랑 한평생을? 그건 정말 지옥이다. 안 그래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이건 뭐 다른 세상에서 온 것도 아니고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말을 쓰는 한민족끼리 어떻게 이렇게 말이 안 통할 수가 있는 건가 싶었네요. 근데 혹시 답심리 쪽에 명성대 나오지 않았어요? 나도 거기 나왔는데. 난 학교 오다 가다 그쪽 몇 번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여기서 동창회라도 하자는 거야, 뭐야? 그 자리에서 그냥 머리채라도 쥐어 뜯어 놓을 걸. 아니 물잔을 들어 얼굴에 뿌려줄 걸. 아니지. 원흉은 그 인간이니까 그 인간부터 물어 뜯을 걸 그랬나? 돌아오는 길에 별별 생각이 들고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일어선 게 후회됐지만 다른 수가 없더군요. 그 뒤로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으로 한동안 집안에 처박혀 두문불출하며 지냈습니다. 그를 목숨처럼 사랑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애 기간이 길어서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아련한 추억이 줄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저 적당히 연애하고 수순처럼 결혼을 하려던 것뿐인데 생각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컸던 이유는 아마도 제 인생의 첫 실패였기 때문일 겁니다.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온 제가 누릴 수 있는 첫 행복이고 남은 제 인생의 좋은 스타트가 될 거라 믿었기에 그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결혼식 혼인신고 후에 얼마 못 살고 이혼하느니 100번 낫다고 합니다. 식 올리기도 전에 벌써 딴 년이랑 바람피는 놈, 모르고 그냥 결혼했으면 10중 8구 바람은 기본에 두 집 살림은 옵션으로 결혼 생활 전반이 총체적 난국이었을 거라며 차라리 하늘이 도왔다고들 입을 모아 위로해 주더군요. 헌데 애석하게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다 맞는 소리고 절 위한 소린 건 알겠는데 근데 그게 딱히 와닿지 않는 건 왜일까요? 그렇게 집구석 처박혀 시들시들 지내던 어느 날 동사무소에 서류 한 장을 떼러 갔다가 창구에 앉은 말단 9급 공무원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우울한 얼굴로 앞에 서 있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괜찮냐고 묻더군요. 그리고 우울증 센터를 연계해주겠노라며 혼자 나가기 뭐하면 동행해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치료센터라 비용도 부담이 안 될 거라면서
무엇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고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다 보면 제 병증 정도는 별거 아니구나 깨닫게 될 거라고요.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 같은 거라 특별할 게 없다고 위로하더군요. 누구나 살면서 감당 못할 슬픔이나 충격을 받으면 한 번쯤 걸리는 게 당연하다면서요. 처음 본 민원인일 뿐인데 언제 또 볼 일 있다고 그렇게까지 진심인 걸까요? 그저 떼달라는 증명서 한 장 떼주면 자기 할 일 끝인데 왜 남편은 동사무소 마당까지 절 뒤쫓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게 제 얼굴이 죽상이었던 걸까요? 그대로 놓쳐버리면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가 자살이라도 할까 싶었나? 아무튼 남편의 거듭된 청에 전 반신반의하면서 우울증 치료센터에 등록했고 남편은 약속대로 함께 동행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 하루도 안 빼고 집 앞으로 절 데리러 와주고 또 데려다 주면서 저의 치료에 함께 해주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밤새 울분에 찬 제 얘기를 들어주며 제 탓이 아니라고 등 토닥여 주었고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하염없이 흐르는 제 눈물을 닦아주면서 저를 위로했습니다. 주말엔 경치 좋은 야외로 함께 드라이브를 가고 함께 영화를 보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그러고 보니 언제부턴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여느 연인들이 하는 바로 그거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그와 연애하는 동안 저는 점점 과거의 밝고 당찬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완치가 되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제게 연인이자 의사이자 든든한 내 남편이 되어 결국에 결혼에 꼴이 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시부모님은 5층짜리 상가를 소유한 나름 재력가셨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목 좋은 곳 5층짜리 상가 건물은 수익이 꽤 쏠쏠했어요.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했고 덕분에 두 분은 자식들한테 손 벌릴 일 없이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네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시부모님과 철밥통 공무원인 남편, 걱정거리가 없다 보니 생활도 제 마음도 안정이 되더군요.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그때 집안의 유일한 근심거리는 남편의 형님, 제게는 시아주버님이 되시는 그분의 결혼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노총각으로 늙어가는 그분의 결혼 문제로 시부모님이 늘 걱정이셨거든요. 아주버님도 남편처럼 구급 공무원이었습니다. 남들 눈엔 어떨지 몰라도 명퇴니 뭐니 회사에서 잘릴 일 없고 퇴직 후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으로 먹고 사는데 걱정 없고 우리 시부모님 인성이야 동네에서 알아주는 호인에 그만한 경제력이면 더 말할 것도 없었죠. 대체 왜 여자들이 우리 아주버님을 거들떠도 안 보는지 알 수가 없더군요. 맞선 자리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고 기죽어 돌아오시는 아주버님을 지켜보는 저도 퍽 안타깝더라고요. 한 번은 거액의 입회비를 내고 결혼정보업체에서 소개해주는 여자를 매주 토요일마다 행사처럼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주버님은 여지없이 퇴짜를 맞고 술이 떡이 되게 퍼마시고 들어오곤 했었죠.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니 그저 안타깝게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네요.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내성적인 아주버님은 자꾸만 움츠러들고 이성 앞에서 자신감 없이 버벅대니 어떤 여자가 좋아라 할까 싶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아주버님 결혼은 불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쯤 저대로 뒀다간 죽도 밥도 안 되겠구나 싶으셨는지 시어머님이 자구책을 내놓으시더군요. 당신 장남이자 집안의 종손인 아주버님을 몽달 귀신을 만들 수 없다시며 이제 국내에서 희망이 없으니 베트남에서라도 아가씨를 구해봐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당혹스럽더군요. 여차하다 말도 안 통하는 어린 베트남 아가씨를 형님으로 맞아야 할 상황이라 그것만은 피하고 싶었거든요. 물론 제가 된다 안 된다 할 입장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아주버님의 의사가 중요하고 더 나이 들기 전에 결혼을 서둘러야 하는 게 기정사실이었죠. 한국에서 마땅한 짝이 없으면 물 건너서 데려오는 게 맞죠.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저로선 썩 내키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재수 씨라면 끔뻑 죽고 저를 친 여동생처럼 챙기고 늘 우리 재수 씨 입에 달고 사는 아주버님을 생각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겠구나 생각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슬쩍 아주버님을 떠봤네요. 베트남 아가씨라도 괜찮냐고. 헌데 아주버님이 뜻밖의 얘기를 하더군요. 저 여자 있어요, 재수씨. 어머머, 그게 정말이에요, 아주버님? 정말 사귀는 분이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진작 얘기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죽하면 어머님이 베트남 아가씨를 데려오려고 하셨을까? 안 그래도 말씀드리고 상견례 잡으려고요. 뭐 하는 분이에요? 나이는요? 직업은 뭐예요? 예뻐요? 질문 세례에 아주버님은 쑥스러워하면서도 행복해 하더군요.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살면서 만나본 여자 중에 그 사람처럼 착하고 순수한 여잔 본 적이 없으니까요. 꼭 막 내린 하얀 눈밭 같은 여자예요. 우와, 우리 아주버님 정말 그분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다 할 직장도 없고 친정이 잘 사는 것도 아니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희 친정은 뭐 안 그런가요? 사람이 중요하지. 그 사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오빠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남매가 좀 각별해요. 그래서 말인데 재수 씨가 그 사람 잘 좀 대해주세요. 외출도 잘 안 하는 집순이라 친구도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재수 씨가 친구처럼 대해주세요. 그럼요. 걱정 마세요. 솔직히 제가 얼마나 마음 졸였게요. 말도 안 통하는 조카뻘 되는 외국 아가씨를 손이 동서로 맞겠구나 싶어서. 그거 생각만 해도 전요 아주버님이 좋아하는 분이라면 무조건 쌍수 들어 환영이에요. 제가 그분 들어오시면요. 하늘 같은 형님으로 잘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재수씨. 그럼 재수씨만 믿어요. 그렇게 일사천리로 상견례가 잡히고 저희 가족은 모두 기대 어린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상견례 명소로 통하는 정갈한 한정식집 룸에 들어섰을 때 저는 그만 눈을 의심하고 말았네요. 아주버님의 상대로 나와서 다소곳이 앉아있는 여자는 다름 아닌 K 강수민이었던 겁니다. 그 이름을, 그 얼굴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이름 석자 부르는 것조차 꺼려져 이니셜로만 불렀던 사람. 결혼식 날 신랑을 꼬드겨 도망치게 해 세상에서 날 가장 불쌍한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던 문제의 그녀. 결혼할 상대가 있는 남잔 걸 뻔히 알면서도 작정하고 놀아나 아무것도 몰랐던 신부를 바보로 만들고 결혼식을 파국으로 내몰았던 악녀. 두 번 다시 볼 일 없을 줄 알았던, 아니 보고 싶지 않았던 철천지 왼수 같은 년. 아니 그년이 왜 내 앞에 있는 거지? 수년 전 뺏어간 내 남자는 어디다 갖다 버리고 어쩌다 아주버님의 여자가 되어 나타난 거지? 시부모님은 그녀가 마음에 쏙 들었는지 결혼 승낙이야 두말하면 잔소리고 벌써부터 우리 새아가 소리를 하시면서 큰며느리 대우를 하셨네요. 머릿속에 지진이 난 것처럼 요동을 쳐 식은땀이 나더군요. 참 재수씨, 이 사람도 재수씨랑 같은 대학 출신이네요. 명성대요. 두 사람 동문이에요. 이것도 인연이네요. 그쵸? 네? 네. 앞으로 잘 부탁해요. 결혼하면 내가 손이 동서긴 하지만 그쪽이 먼저 결혼해서 잘 알 테니까 많이 가르쳐줘요. 시댁 풍습, 시부모님 취향이나 기호 같은 거요. 그날 무슨 정신으로 상견례를 마쳤는지 모르겠네요. 우아한 미소를 장착한 단아한 고전미가 돋보이는 그녀. 어찌나 명품으로 처바르고 세련되게 꾸몄는지 외모만 놓고 보면 딱 대단한 가문의 영예로 보이는 면면. 그 외모로야 누군들 못 올리고 제 편으로 못 만들랴 싶더군요. 허나 썩어 빠진 속내, 그 더럽고 추잡한 속내를 눈치채면 그땐 다들 학을 뗄 텐데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전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했습니다. 과거 그것도 결혼식을 파토내면서 남의 남자와 놀아난 파렴치한 년,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그녀에 대해 더 알아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해서 대학 동기들한테 연락을 돌렸어요. 같은 과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한 것도 아니라 그녀에 대한 정보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존재감 없이 대학 생활을 한 탓에 특별히 그녀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더군요. 법 없이도 살 우리 아주버님, 사랑도 조건이 앞서고 손에 안 보려고 잔머리 굴리는 요즘 세태에 뚝배기 같은 순박함으로 올곧은 수뇌볼을 장착한 다시 없을 순정파였어요. 천연 기념물 같은 우리 아주버님이 파렴치한 년한테 당하는 걸 두고 볼 순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 끝에 결국 아주버님께 어렵사리 얘기를 꺼냈네요. 아주버님, 결혼하실 분이요. 그 강수민 씨. 그 사람이 왜요?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대학 시절에 친했어요? 아니요. 같은 대학 출신인 것만 알지 친분은 전혀 없어요. 그것보다 아주버님, 그분하고 사귄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사귄 시간이 중요한가요? 100년을 사귄 것처럼 서로한테 진심이면 됐죠.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결혼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닌데. 그 사람 임신했어요, 재수 씨. 헉, 임신이라니. 말도 안 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저기 아주버님, 이제부터 제가 하는 얘기 오해 없이 들으세요. 좋은 얘긴 아니니까. 강수민 씨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좀 알아요. 아주버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재수 씨. 안 들을래요. 그 사람이 과거가 어땠든지 무슨 일을 했든 상관 안 해요, 나. 과거는 과거일 뿐이잖아요. 지금은 제 아이를 가졌고 오늘 밤에라도 보쌈을 해오고 싶을 만큼 같이 살고 싶고 무엇보다 제가 많이 사랑해요, 그 사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아주버님은 생각보다 더 많이 K를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아주버님한텐 그녀가 과거 연쇄 살인마였던들 상관없는 것 같았으니까요. 세상에나 어떻게 사람을 홀려야 저렇게 되는 거지? 다른 건 몰라도 남자 홀리는 능력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는 아주버님을 설득할 재주가 없어 저는 국리 끝에 K의 연락처를 알아내 불러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은 그녀는 생각보다 덤덤하더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웬 존대? 우리 동문이야. 아마 학번도 같을걸? 말 편하게 해. 그럼 말 놓을게. 어떻게 된 거니? 우리 아주버님은 어떻게 만난 거야? 남자 여자 만나서 눈 맞는 사연 거기서 거기지. 뭘 그렇게 시시콜콜 알려고 할까? 너 그거 오지랖이야. 그때 그 남자는 어쩌고? 누구? 아, 네 남편? 아니구나. 결혼식을 못했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비 남편이라고 해야 하나? 그 인간하고는 바로 쫑났어. 기가 막히더군요. 그렇게 바로 헤어질 걸 왜 남의 남자를 그것도 결혼식 날 뺏어서 그 사달을 만든 걸까요? 무슨 악취미로. 우리 아주버님 좋은 분이야. 너도 알 거야. 그런 분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길 바래 난. 그래서 난 네가 아주버님 짝으로 아니라고 봐.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네 자유인데 좀 주제 넘는 것 같다. 뭐라고? 주제 넘어? 그때나 지금이나 너 참 답답한 거 알아? 그때도 네 남자가 나한테 홀랑 빠져서 중내산에 결혼식이고 나발이고 때려치고 야반 도주하자고 한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니네 시숙이 나라면 죽고 못 살아. 돌아가는 상황 보면 모르겠니? 너희 시숙이 나 없이 살 것 같아? 아마 헤어지자고 하면 쥐약 먹고 죽는다고 할걸? 내가 아니라 너희 시숙이 목매고 있다고 지금. 칼자루는 네가 아니라 내가 쥔 거야. 뭘 알고 까불어. 너 말 다 했니? 아니, 아직 못했어. 너 지금 실수하는 거야. 식만 올리면 엄연히 그 집 족보에 난 네 형님이야. 넌 내 아래 동서구. 어디 손이 동서를 오라가라야? 그것도 홀몸도 아닌 형님을. 이봐 동서, 캐캐 묵은 옛날 일로 앙금이 남아서 지금 일어나 본데
과거 일 까발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 약점 잡은 것처럼 사람 불러내서 훈기질하지 말고. 당장 시부모님한테 우리 그이한테 얘기하라니까. 난 상관없대도. 이 결혼 파토 나면 뱃속에 애랑 한강에 뛰어들면 그만이야 난. 이건 뭐 협박도 아니고 진퇴양난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 K한테 다짐을 받기로 했습니다. 좋아. 네 말대로 지금 우리 아주버님 너한테 콩깍지가 씌었으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먹히겠지. 그럼 한 가지만 약속해줘. 우리 아주버님 배신하지 마. 옛날 같은 일 2번 다시 하지 말라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악연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받아놓은 밥상이니까요. 그 후 아주버님은 K와 결혼식을 올리고 신접살림을 차렸습니다. K는 손이동서 노릇을 톡톡히 해대며 저를 군대 후임병처럼 굴리더군요. 시어머니한테도 안 당해봤던 시집살이를 그녀한테 당하면서 환장할 노릇이더라고요. 형님 대접 제대로 안 한다면서 툭하면 시부모님한테 저를 이간질하고 시아주버님한테 눈물로 하소연하는 등 저를 천하의 나쁜 년으로 만들어버리더군요. 문제는 처음엔 그럴 리가 없다며 그녀 말을 믿지 않던 시부모님도 그녀의 지능적인 거짓말에 점점 넘어가는 거 있죠. 기가 막혀. 그 사람 좋은 아주버님조차 저한테 안 좋은 기색을 내비치더라고요. 이제 막 시집와서 모든 게 낯설고 서툴 테니 재수 씨가 잘 가르쳐 달라면서 좋게 봐줄 수 없겠냐면서 부탁을 하더군요. 친정 식구라곤 아직 결혼 안 한 오빠 하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이니 가엾게 여겨달라는 아주버님의 당부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먼저 시집온 텃세로 이제 막 시집온 형님을 깔보고 무시하는 형님 대우도 안 하는 천하의 나쁜 아랫동서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억울했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어요. K의 배는 점점 불러오고 병원에서 나이 성별이 아들이라는 소견을 내놓자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송귀한 집 장남한테 시집와 턱하니 대를 이을 아들을 생산할 판이니 당연했죠. 장가도 못 가고 늙어가는 당신 아들을 구제해준 은인이요. 손이 귀한 집 가문의 대를 이어준 은인이니 시부모님 눈에 K는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귀한 며느리였나 봅니다. 끔찍이 이뻐하고 아끼시더군요. 맏며느리고 집안에선 종부인데 그녀는 뱃속아이를 핑계로 집안 대소사에 전혀 나서지 않았어요. 그런 탓에 명절 때나 조상님 제삿날이면 늘 K를 대신해 제가 그 많은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무늬만 맏며느리고 종부지 일은 전부 제 차지였고 일은 일대로 하면서도 형님을 제대로 대우 안 하는 몹쓸 며느리 취급이시니 그녀가 집에 들어오고서부터 저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인간을 형님으로 모셔야 하나 싶더군요. 과거에 그녀가 어떤 짓을 했는데 나하고 어떤 악연인데. 다리 차고 그녀는 출산을 했고 아들을 낳자 집안에서 유세가 더 등등해졌네요. 이제 집안에서 그녀의 서열은 넘버1이었습니다. 출산 후 조리원에 들어간 그녀는 아이는 뒷전이고 몸 추스르면 뭘 할지 어디 가서 놀지 여행 계획부터 세우기 바쁘더군요. 배고파 우는 아이한테 젖 한번 물리기를 하나 똥기저귀를 갈기를 하나 산후조리원에서도 진한 화장과 요란한 옷차림으로 단연 튀는 산모였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한마디 하려다가 꾹 참았네요. 이 또한 형님을 우습게 보고 이빠른 소리 해대는 싸가지 없는 아랫동서로 비칠까봐 그저 참고 또 참을 밖에요. 그녀 대신 피덩이 조카한테 우유병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고 우는 아이를 업어 재우는 건 제 일이 돼버렸네요. 산후조리를 마친 그녀는 아이를 내팽개치고 밖으로 돌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니 당연히 아이 건사는 제 몫일 밖에요. 도대체 하루 종일 누굴 만나고 다니는지 궁금하더군요. 알고 봤더니 친정오빠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남매가 종일 만나서 뭘 하나 싶더군요.
가끔씩 혼자 사는 미혼 오빠를 위해 밑반찬이나 싸다 나르고 가서 빨래나 청소 정도 해주는 거야 누가 뭐라겠어요. 그거야 상식적인 일이고 남매의 우애가 좋으니 그럴 수 있다고 하겠죠. 헌데 형님은 아니 K는 좀 유별났습니다. 남매가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그렇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히 있는 건데 누가 보면 연인 같아 보인달까요? 남매는 만나면 포옹하고 허리에 손을 두르고 품에 파고들고 그런 스킨십은 기본에 간단한 안부 인사 정도가 아닌 달달한 말을 주고받는 등 한국인 정서엔 분명히 별나 보였습니다. 내가 구식인가 싶어 아메리카 스타일로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피부칠하고는 하늘 아래 둘뿐이라 그런가 하다가도 어쩔 수 없이 과하다는 인상을 주는 그런 남매였죠. 그쯤 그녀는 산후 우울증이라는 핑계로 살림도 육아도 나 몰라라 하고는 아주버님한테 한도 없는 신용카드를 받아내서 흥청망청 쓰고 다녔습니다. 강남 고급 에스테틱에 연예인 전용 네일샵, 백화점 명품 쇼핑에 근사한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고급 식사를 하고 교회로 드라이브까지 아주 막 나가더라고요. 그쯤 그녀에 대한 묘한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대학 동기 하나가 그녀를 우연히 목격했다지 뭐예요. 그녀의 친오빠와 함께 두 사람이 강남 소재 모텔에서 나오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 모텔은 불륜의 메카로 이름을 날리는 곳으로 거기 출입하는 커플 중 열의 9은 불륜이라는 게 정설일 만큼 악명 높은 그런 곳이라네요. 그런 곳에 남매가 먼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러고 보니 둘이 닮은 구석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친남매인데 어떻게 그렇게 안 닮을 수가 있지? 생판 남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그러고 보니 그 오빠라는 사람도 이상했어요. 왜 결혼한 여동생을 밤이고 낮이고 불러내는지 시집 갔으면 잘 살라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혹시 둘이 남매라는 건 거짓말이고 그렇고 그런 사이인데 아주버님을 등쳐먹으려고 둘이 짜고 접근한 거라면 이 모든 게 그들의 계략이라면 설마 아니겠지? 사람이 그렇게까지 사악할 수가 있으려나? 그치만 둘이 절대 친남매 같아 보이지는 않는 걸 어쩌라고. 이건 뭐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럼 아이는? 아주버님 애가 맞긴 한 거야? 혹시 딴 남자 애를 낳고 우리 가족을 기만하고 있는 거라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K 대신 키운 조카아이가 저를 엄마로 알 만큼 컸네요. 제 품에서 잠들고 제 목소리에 반응하고 제 부름에 답하는 아이. 저는 우선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의혹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밖으로 그녀를 불러내 확인하기로 했죠. 형님, 제가 오늘 낮에 누굴 봤는지 알아요? 누굴 봤는데? 형님이요. 그리고 형님 친정 오빠. 두 사람이 강남 모텔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거기 불륜 커플들 18번이라는데 왜 그런 데를 두 분이 출입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 그거? 그녀는 당황하는 것 같더군요. 허나 그것도 잠깐 곧 태어난 얼굴이 되더군요. 왜요? 잘못 봤다 그러려고요? 남매가 대낮에 모텔에서 나오는 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니, 변명을 해야 되나? 그거? 잘못 본 거 아니야. 오빠랑 나 맞아. 우리 모텔 갔어. 뭐라고요? 오빠 원룸이 보일러가 고장나서 거기서 있었어. 왜 안 돼? 그럼 온수도 안 나오는 원룸에서 우리 오빠가 고생해야 동서는 직성이 풀리겠어? 내가 가자고 했어.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든 말든 난 오빠가 고생하는 거 못 보거든. 이제 설명이 돼? 더 할 말이 없더군요. 분명히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심 아주버님께 양해를 구하고는 아주버님과 조카의 친자관계 검사를 은밀히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찌나 마음을 졸였는지요. 아주버님 아이가 아니면 어쩌지, 아니지 차라리 그 편이 낫나. 그럼 그걸 핑계로 형님을
아니, 저 여자를 집에서 내쫓을 수 있을 테니까. 검사 결과가 나오는 일주일 동안 별별 생각을 하고 온갖 계획을 세우고 정말 정신이 없었네요. 헌데 검사 결과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조카는 아주버님의 친자가 맞았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 더 혼란스럽더군요. 아니, 그럼 도대체 결혼을 왜 한 거지? 남편도 아이도 뒷전일 바엔 왜 굳이 시집을 와서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지? 물론 아주버님 쪽에서 죽고 못 살아서 한 결혼이지만 그녀 쪽에서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면 피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 때문에 한 건가?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거기다 K 같은 성격에 애한테 발목 잡혀 맘에도 없는 결혼을 한다고? 말도 안 돼. 허나 그 의문은 곧 풀렸습니다. K가 은밀히 사인을 위조해 아주버님이 수십억에 달하는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걸 우연히 제가 알게 된 거였죠. 천운이었어요. 게다가 시부모님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상가 건물은 어린 조카 앞으로 상속되게 유언장이 수정되어 있더군요. 더는 주저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주버님께 사실을 말씀드렸죠. 아주버님이 아셔야 될 일이 있어요. 뭔데요? 아니, 그 전에 재수 씨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늘 신세만 져서 미안하네요, 재수 씨. 우리 민수 키워주시는 거 어떻게 다 갚죠? 그 은혜를. 애엄마가 산후 우울증이 꽤 오래가네요. 그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이제 컨디션만 좋아지면 집안 살림도 아이도 잘 돌볼 거니까. 아주버님,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 똑똑히 들으세요. 감당하기 힘드셔도 어쩔 수 없어요. 말하는 저도 힘드니까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실까요? 아주버님, 결혼 전에 형님에 대해 제가 뭔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기억해요. 그때 제가 재수 씨 입 막은 것도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다고 했었죠. 우리 그이 만나기 전에 결혼하려던 남자가 있었어요. 결혼식 날 다른 여자랑 눈 맞아서 도망갔어요, 그 사람. 근데 그때 같이 눈 맞은 여자가 바로 지금 형님이세요. 전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과거에 저하고 그런 악연이 있었지만 그 뒤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 남자하고는 왜 헤어졌는지 몰라도 상관없네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요. 아주버님 말씀대로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지금 과거도 아닌 지금 형님이 친정 오빠란 사람하고 모텔에서 나오는 걸 제가 봐버렸어요. 그게 무슨... 처음엔 제 친구가 우연히 목격했대요. 아주버님 결혼식에서 피아노 반주해주던 제 대학 동기 기억나시죠? 그 친구가 식장에서 형님이랑 형님 친정 오빠를 눈여겨봤던가 봐요. 근데 같은 사람이 모텔에서 나오는 걸 얼마 전에 목격했다네요. 말도 안 돼. 저도 믿기 힘들었어요.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니까. 닮은 사람을 잘못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직접 그 모텔을 찾아가서 확인했네요. 형님과 형님 친정 오빠란 사람이 입시라는 거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아주버님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왜 아니겠어요. 핵폭탄을 맞은 기분이겠죠. 다른 이유가 있겠죠. 친남매가 모텔방에서 뭘 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형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친정 오빠 원룸 보일러가 터져서 당분간 모텔 신세 지는 거라고. 그거 보세요, 재수 씨. 근데요, 아주버님. 형님이 아주버님 앞으로 수십억짜리 생명보험 몰래 들어놓은 거 아세요? 물론 수익자는 형님이고요. 시부모님 명의 상가 건물 민수가 불려받게 유언장 고치고 그마저도 명의만 아이지 사실상 재산권은 형님이 행사하기로 한 건요. 그것도 아세요? 아주버님이 창백해지시더군요. 형님 저랑 같은 대학 출신인 거 아시죠? 제가 몇 사람 거쳐서 형님 뒷조사했어요. 워낙에 알려진 게 없어서 쉽진 않았지만. 형님이요.
아니, 강수민 씨, 무남 동렬해요. 친오빠 같은 거 없대요. 충격으로 아주버님이 비틀거리시더군요. 착한 분을 괜히 힘들게 했나 싶어서 후회가 됐습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말 걸 그랬나. 이러다가 아주버님 충격으로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허나 그렇다고 입 다물 순 없었습니다. 모른 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아주버님의 결정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아주버님은 아무런 말도 아무런 내색도 없이 평소처럼 생활하시더군요. 언제나처럼 제 시각에 출근하고 땡하면 퇴근하고 귀가 후엔 아들과 놀아주고 외출 중인 저를 대신해 집안 청소를 하고 아이를 데리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봐와서 저녁을 해먹이고 해가 떨어지면 아이를 씻기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잠을 재우고 어마어마한 사실을 전해 듣고도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아주버님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허나 그건 저의 착각일 뿐 아주버님도 사람이고 남자였네요. 아무도 모르게 형님, 아니 K와 그녀의 오빠라는 내연남한테 사람을 붙여 그들의 불륜 행각을 은밀히 조사하고 있었던가 봐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아주버님은 배신감에 치를 떨다가 아들과 살아가야 할 일을 생각해 최대한 자제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어느 날 아주버님한테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재수씨, 내가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런데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줄래요? 지금 바로 나올 수 있죠? 왜 그러세요, 아주버님? 무슨 일인데요? 집사람하고 오빠라는 그놈하고 지금 청평 모텔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혼자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 가족 중에 누굴 부릅니까? 그래서 창피 무릅쓰고 재수 씨한테 부탁하네요. 그 길로 아주버님과 아주버님의 차를 타고 같이 청평 모텔로 향했습니다. 두 연놈은 침대 위에 알몸으로 뒤엉켜 한참 그 짓을 하고 있더군요. 어찌나 정신없이 그 짓 중이었는지 시뻘겋게 달아오른 두 몸뚱이가 난리도 아니더군요. 벌컥 객실문이 열리고 사람이 들이닥쳐도 금방 알아채지 못할 만큼 끙끙대고 헉헉대며 흘레붙은 개처럼 두 연놈이 붙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잠시 후 아주버님을 알아본 K가 사색이 되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긴 어떡해? 우리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당신 우리 오빠 알잖아. 오빠랑 내가 지금 몸이 좀 아파서 서로 위로해주는 거야. 여보 오해하지 마.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민수를 생각해. 우리 민수를 생각해서 대충 넘어갈 일은 넘어가자고. 여보. 그래 매제. 다 좋은 게 좋은 건데. 아니 뭐 이런 양심을 엿바꿔 먹은 인간들이 다 있죠. 현장에서 그 짓 하는 걸 덮쳤는데도 이 더러운 변명은 다 뭘까요? 그 길로 아주버님은 경찰을 불러 현장 증거를 토대로 두 연놈을 사기죄로 쳐 넣어버렸네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잘한 일이죠. 당연한 결과고요. 인생살이가 다 인과응보고 신상필벌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인두껍을 쓰고 인간답게 살았어야죠. 그 후 아주버님은 직장에 사표를 내고 재산을 정리해서 민수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현지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든 것 같더니 어느덧 완벽히 적응해 하이스쿨에 들어간 민수와 함께 잘 살고 있다고 하네요. 현지에서 만나 돌싱 교포 여성과 재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고도 해요. 정말 축하할 일이죠. 아, K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때 사기죄로 내연남과 함께 실형을 살고 나왔다고 하던데 근데 재벌을 개못 준다고 얼마 전에 또 무슨 사기를 쳐서 또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또 누굴 등쳐먹었으려나. 저는 K가 수감 중인 청주 여자교도소로 면회를 갔습니다. 솔직히 두 번 다시 얼굴을 안 보고 싶은 악연 중의 악연이지만 한 번쯤은 묻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푸른 죄수복 차림의 K는 초췌한 몰골로 면회실 넘어 간유리를 사이에 두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때 내 결혼식 때 왜 그 사람 유혹했니?
너 솔직히 그 남자 사랑한 것도 아니잖아. 우리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왜 그랬던 거야? 아주버님이야 시댁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알겠는데 내 결혼식 망친 이유는 잘 모르겠어서. 복수하려고. 복수라니? 대학 때 지독히 좋아했던 남자가 있었어. 근데 그 남자 나한테 아무 감정도 없더라. 용기 내서 몇 번 고백했는데 차갑게 까더라. 그러면서 자긴 좋아하는 여자가 있대. 그 여자만 볼 거래. 절대 마음 안 바뀔 거래. 나더러 꿈 깨라더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네가 짝사랑한 남자한테 채인 게 내 탓이라도 돼? 네 탓이지. 그 남자가 좋아한 게 바로 너거든. 너 대학 때 정문 앞 편의점에서 알바할 때 불쑥 찾아가서 고백한 정보통신학과 오세훈 기억해? 내가 목숨처럼 좋아한 남자가 바로 걔거든. 말도 안 돼. 무슨 그런 일이. 저는 솔직히 그 남자 기억도 못하거든요. 불쑥 일하는 편의점에 찾아와 생각지도 못한 고백을 냅다 해버린 엉뚱한 그 남학생을 수십 년 전 그 해프닝을 무슨 수로 기억하겠습니까? 물론 그때 좋은 말로 거절했고 그 뒤로 두 번 다시 볼 일 없었으니까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돌이켜보면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던 그가 K에겐 절절한 인연이었나 봅니다. 처음 네 결혼식을 망친 건 그래 복수심이야. 네 말대로 내가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유혹한 거 맞아. 네 눈에 피눈물 나라고. 근데 네 시숙은 정말 우연이야. 나도 네가 엮여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 내가 무슨 수로 그 사람이 네 시숙인 것까지 알아내겠니? 한탕하려고 상대를 물색하다가 어리버리한 그 사람이 목표물이 된 것뿐이야. K를 면회하고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이 되풀이되는 악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착잡하더군요. 그렇다고 저나 저희 아주버님 인생을 망치려고 한 K를 용서한다거나 그녀에게 일말의 동정이 생긴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녀로 인해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확실히 알았네요. 악연이 아닌 절절한 인연의 중요성을요. 오늘 저녁엔 간만에 남편이 좋아하는 칼국수를 해주려고요. 하는 김에 아들내미가 환장하는 수제 돈가스도 해주어야겠습니다. 두 가지 메뉴를 만들자면 좀 힘들겠지만 뭐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게 먹어준다면야.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